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VC 투자는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비상장 기업들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투자 유치를 잘 했었긴 합니다. 특히 AI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 잘 받더라고요. 일단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파트 2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을 주도할 의약품은 항암제와 당뇨병 치료제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항암제는 그냥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도 가장 크고 승인되는 의약품도 가장 많고 연구개발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분야가 항암제예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는 당뇨병 치료제로 불리우는 그 GLP-1 타겟의 약들, 싹센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최근에 얘기 나오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당뇨병 치료제로 처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치료제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이 되니까 주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항암제와 당뇨 / 비만 치료제가 올해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때 가속 승인 건수가 워낙 많았어서 가속 승인 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새로운 약이 나올 가능성은 올해나 내년에 이제 작년 대비 훨씬 늘어나고요. 원래 제약바이오의 호황기가 시장이 큰 분야에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거나 혹은 엄청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약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가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전이나 의약품이 나올 경우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걸 가져가려고 바이오텍들을 사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제가 기전이 뭐예요? 기전이 그러니까 이 약이 잘 들으려면 이 방식으로 뭐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질환의 치료 방법이 딱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가 기대감이 나오면은. 그렇죠. 혹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네트워크를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이나 기술을 확장시키거나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나 기업을 또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쇼핑을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때 돈 번 기업들이 또 많기 때문에 최근에 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할 때 언제 빅파마의 지갑이 열리느냐, 뭐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제 작년까지는 지갑이 완전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눈물 흘리고 적자인 바이오텍들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M&A, 인수합병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트렌드를 보실 때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야 있잖아요. 머크는 항암제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 기업이니 항암제는 견고한데 자가면역 질환이나 면역학 분야는 별로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학 분야에 입지가 있는 기업을 사와요. 그런 식으로 좀 비싸더라도 질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을 사오는 게 올해의 M&A 트렌드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팔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환경이었다. 왜냐하면 입지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또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뇨병 치료제가 올해를 주도할 트렌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쪽은 당연히 그런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당뇨병은 어차피 관리 질환입니다. 관리 질환이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처럼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기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치료제가 나와도 어차피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1위 의료기 기업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했어요. 인수했고, 그럼으로써 국내 당뇨병 기업들, 당뇨병 기기 기업이든지 혹은 당뇨병 치료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로써 좀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환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그냥 약 한 번 먹고
낫는 거면은 너무 좋은데 그런 약이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이걸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덱스콤이라는 네. 뇌소혈당 측정기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아하. 그걸로 이제 몇십 조가 됐다 보니 그러니까 이건 너무 꾸준한 게 예상되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령화 시대잖아요. 아하, 이게 또 사람도 많아질 거고. 맞아요. 참 이게 좀 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참 그런 거지만 그걸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좋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트렌드. 라이선스 계약은 이제 물질을 파는 네. 걸 뜻하고요. 이제 라이선스 계약 트렌드도 지금 물질 하나를 사가는 게 더 인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플랫폼을 워낙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플랫폼에 특정 물질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잘 팔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플랫폼에 특정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만 팔려요. 기술 이전 계약 방식별 총 계약 금액도 지금 프로덕트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은 물질 하나가 그 기업의 네. 가치를 많이 점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이전 계약이 최근에는 뭐 항상 1등인 저분자 화합물, 화학합성 의약품에서 저분자 화합물이 네. 가장 시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분자 화합물이 워낙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분야다 보니 계약 건수나 금액도 가장 클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약품인 항체, 그 다음이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이 백신과 뭐 세포 치료제까지 있다. 근데 올해 트렌드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라이선스 계약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올해 있었던 라이선스 계약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용화된 적이 있는 기술 중에서도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거나 매출이 잘 나오는 타겟 위주로 빅파마들이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특허 만료를 앞둔 의약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굳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나는 바로 상용화 시킬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원한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제 쪽은 카티, T세포 쪽이 더 인기가 많았고요. 이제 항암제는 ADC라고 약물 항체 접합제가 유독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약물 항체 접합제인 ADC가 임상 데이터도 가장 잘 나온 항암제 플랫폼 중 하나고, 거기에 최근 에너2의 매출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 현황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매년 연말에 나오는 뭐 2023 뭐 트렌드 뭐 이런 거랑 이런 거 비슷한데 많이 하죠. 어쨌든 네. 이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시장에서 좀 핫한 분야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RNA라는 분야가 RNA. 네, 워낙 커졌었기 때문에 RNA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RNA는 이제 유전자 그 자체인 DNA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RNA는 설계도를 복사해오는 일꾼인 거예요. DNA가 그 설계도를 보관한 창고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전자 그 자체가 아니라서 네.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는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DNA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상용화된 게 없다라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전자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좀 무섭죠. 뭔가 계속 듣기만 해도 이게 유전자가 그거 4개밖에 없는 건데 그거 내 몸속에서 이게 좀 생각하기 좀 그런데, 유전자를 설계하는 그 만드는 애라는 거죠. R&D는 좀 그것보다는 좀 설계도를 가져오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일꾼? 단백질 만드는 일꾼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덜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RNA는 단백질을 만들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닥이 한 가닥이에요. 근데 DNA는 두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고 RNA는 한 가닥이라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단백질 만들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는 네. 안정성이 뛰어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NA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는 게 mRNA죠. 코로나로 인해서 커진 시장,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시장인데, RNA 치료제 시장이 워낙 커지고도 있지만 mRNA가 이제는 항암 백신으로도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mRNA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뭐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원래는 항암 백신으로 개발이 되었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감염병 쪽은 물론이고 항암 백신에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나 세포 치료제와 병용 투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mRNA가 항암 백신에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코로나가 RNA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건데 네. 코로나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닥이니까 그 한 가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복제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mRNA 백신은 그런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가장 단기간에 상용화된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siRNA는 mRNA와 다르게 m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RNAi 현상은 mRNA에 붙어서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NA에 붙음으로써 mRNA를 억제시키고 그게 결국에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RNA 기반의 치료제나 백신들이 정말 원인 자체를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RNAi도 2018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되면서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났었다가 코로나 때 인기가 또 없어졌었다가 작년에 또 인기가 많아진 상황이고 RNAi도 내년에는 항암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암제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희귀질환 위주의 치료제가 많았던 게 결국에는 좀 리스크이자 아쉬운 포인트였는데 항암제가 나옴으로써 이제 RNA 쪽도 시장성이 크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RNA 이게 되게 큰 변화가 있었군요. 네. 네, 큰 변화가 있었고 둘 다 신기술인데 상용화가 된 적이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기대감이 좀 크겠네요. 이게 새로 만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ADC 아까 약물 항체 적합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물을 암에 다이렉트로 전달을 해주는 기술인 거예요. 항체에 붙여서 암으로 바로 전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기 이중 때문에 항체. 네. 표적 항암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 중에서도 원인이 확실한 암 중의 경우에는 네. 그 원인만 타겟하는 게 가장 효능이 좋아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근데 몸 전체 다 해봐야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항암제의 경우 내성과 변이가 유독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보다 이제 면역 항암제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원인이 확실한 암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확실한 암종은 표적 항암제 혹은 이제 ADC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ADC를 기반으로 한 항암제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엔허투라는 유방암 항암제입니다.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허투라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허투를 타겟하게 되면 그래도 유방암에 대해서 유효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유방암 항암제인 엔허투가 매출도 급증하고 있고 유효성도 유독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 ADC 위주로 라이선스 계약이 올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건 ADC라는 건 이중 항체인데 항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항체 약물을 이중?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중항체가. 생겼어요? 이게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뭐 항원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결국에는 그 암의 원인이 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귀여운 척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화이자가 코로나 때 돈 제일 많이 번 기업이거든요. 화이자가 글로벌 1위 ADC 기업인 시젠을 인수한 것도 되게 유의미한 인수합병인 거죠. 그래서 국내 ADC 1위 기업인 레오캠바이오가 시젠이 화이자에 인수됨에 따라서 조금 더 라이선스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화이자가 시젠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것인데 네. 그럼 다른 빅파마들이 ADC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단에 있는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레오캠바이오에게도 기회가 적어도 한 뭐 두세 배는 늘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DC라는 기술이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면은 계속 있겠네요. 그죠? 관심이. 그죠. 그러니까 론자랑 삼성바이오틱스도 위탁 생산하는 대표 기업들인데 ADC 생산을 위한 그런 링커를 사와요. ADC에 링커가 필요하거든요.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링커가 있어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틱스와 론자가 그러는 걸 보면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게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걸 입증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ADC라는 플랫폼이 유효성이 확보된 건 알겠는데 허투라는 타겟만 아직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허투를 대체할 수 있는 타겟, 다양한 항체를 이용해서 적응증 확대를 하는 게 메인이고 이렇게 엄청난 임상 데이터가 나온 기술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적응증이 확정되면서 매출이 점프업할 때 한 번 더 제약바이오 호황기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이제 내년쯤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ADC랑 AI를 같이 낸 적이 있는데 네. 더블 A라고 기사가 더블 A. 났더라고요. 아. 이제 그 두 가지의 기술이 올해 라이선스 계약이 제일 많았던 분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AI도 이제 엔비디아도 AI 신약 계열 플랫폼인 리커전에 6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고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도 다 AI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헬스케어도 AI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빅파마가 아니고 빅테크가. 빅파마는 물론이고 네. 테크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테크가 올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빅파마가 언제 돈을 쓰느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빅테크는 올해 진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거든. AI가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임상, 일상, 이게 되냐? 그러면 이제 빅파마도 돈을 쓰는 것처럼 빅테크 지금 올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가 어딘가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기 제일 좋은 데가 이쪽 분야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생산성이 혁명이지 뭐 솔직히 이거 노가다로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냥 AI로 하라고 하면 맞아요. 그럼 밤도 잠도 안 자고 할 텐데 네, 얼마나 빠르겠어요.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작년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주가도 안 좋았어요. 글로벌 기업들도.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임상 진전도 많이 되고 투자도 받고 계약 건수도 늘어나면서 올해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미국 정부 그리고 국내 정부도 디지털 헬스케어 AI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결국에는 이제 빠질 수 정부도요? 없게 된다. 정부도 해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정책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랑 AI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뭐 정부의 지원에 돈까지 들어온다면 뭐 안 커질 수는 없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헬스케어. 제가 이거는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AI 의료는 AI 신약 계열 플랫폼과 AI 진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큰 틀로. 근데 AI 신약 계열 플랫폼은 후보물질 단계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단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는 파트너십이 많아야 하고 거기에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하려면 파트너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성장세가 가팔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파트너사가 많고 그 파트너사가 이 기업을 많이 쓸수록 확실히 선순환 구조가 시작되면서 데이터가 더 빠르게 쌓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 플랫폼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더 큰 기업, 더 좋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숙제를 많이 해봐야 많이 맞아요. 하는 애가 잘하고 그러면 또 저 일거리가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럼 또 초반에 숙제를 더 다 많이 하니까 진짜예요. 또 잘하고 계속 이제 선순환의 고리를 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되려 힘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알코올 섭취량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서 지방간,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뜻하죠. 그 말은 알코올 이게 술 안 먹어도
간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비만 환자들이 내쉬를 되게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요. 네, 결국에는 이제 내쉬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비만도 GLP-1이라는 타겟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GLP-1은 네. 식욕을 억제하고 미각도 떨어뜨리는 그리고 포만감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제입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먹고 구토증도 싶지도 난다라고 않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럼 맞습니다. 무슨 점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GLP-1 타겟의 당뇨병 치료제가 요즘 제일 핫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 거기에 이제 내쉬 치료제로도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타겟으로 막 3개를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글로벌 일타 빅파마들이 쌍피네요. 네. 네. 쌍피도 아니고 셀피여가지고 네. 3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시 그래서 이 내시가 뭔가 했더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네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신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에 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GLP-1 기전은 아니지만 FGF21도 있고 다른 기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시장은 큰데 여태까지 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약이 나올 거니 그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딱 당뇨병과 비만까지 넘어가고 있고 당뇨병 시장의 독보적인 1위가 노보노디스크였는데 네. 이제는 일라일리와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지도 않고 그냥 자루 그어놓은 듯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500조짜리 일라일리가 20%씩 오르는 걸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국내 기업 말고 이거나 살 걸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연구님도 신나서 약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텔레그램에도 이렇게 홍보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많이 사납니다. 에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을 되게 많이 체결했어요. 뭐 근육량은 유지시키게 해주는 기술. 그렇게 되면 살은 빠지는데 근육량은 유지시키는 오. 혹은 경구형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오. 뭐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사가요. 지금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장은 죽을 순 없죠. 지금 그렇죠. 미국 비만율이 60세 이상은 50% 정도라고 하거든요. 정말 비만율이 50%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마른 비만도 포함이긴 하겠지만 네네. 비만율이 50%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사람 중에서 50%가 그래도 비만이라고 할 수 있다인 거죠. 그리고 아마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위고비가 자기 다이어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트위터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한몫한 것도 있습니다. 참 보면은 일론 머스크 정말 PR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위고비나 삭센다, 마운자로까지 다 품귀 현상이에요. 품귀 현상이라서 쇼티지가 엄청납니다. 국내에서도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던데. 주변에. 안 들어와요 아직. 그러니까. 미국에서 쇼티지니까. 그러니까 좀 풀어줘요 좀 미국에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사실은 비만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뇨 환자들이 이걸 못 쓴대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도 이제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당장 병을 고쳐야 되는데 살 빼겠다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니 많습니다. 근데 살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비만도 질병으로 등록이 그러니까요. 되어 있어요. 어차피. 맞아요. 현재 상장 시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이오 비상장 안 좋아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5월까지도 안 좋았는데 여전히 안 좋고요. 조금씩 올라갔을 때 보시면 기존의 VC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던 데에 한 번 더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프리 IPO 때 직전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상장 바이오 시장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글로벌 비상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VC 투자가 이제 4월까지는 별로였다라고 할지라도 3분기부터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VC 투자는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비상장 기업들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투자 유치를 잘 했었긴 합니다. 특히 AI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 잘 받더라고요. 역시 AI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IPO 시장이
좀 얼어붙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IPO가 안 되면서 비상장 업계가 얼어붙었던 것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IPO 시장도 조금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제일 안 좋았던 시기였고 올해는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밸류 현황인데요. 대부분 밴드 하단으로 상장을 했어요. 네.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안 좋았었는데 이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네. 루닛이 1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모두들 뭐 적자 기업이다, 뭐 바이오텍이다 하면서 안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되게 힘든 시기에 상장한 기업들이 상장한 것만으로도 기술력을 입증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다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에 대한 그래도 인식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거고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년 반, 3년 가까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시면서 쌓아왔던 그 노하우들을 대방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은 각 분야마다 할 말이 진짜 많으시죠? 너무 많죠. 특히 항암제는 항암제에서도 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렇게 다 세포 치료제 뭐 이렇게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설명드릴 게 많죠. 이런 거를 한번 좀 저희 효치님들하고 같이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나중에. 네, 좋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로 좀 이렇게 해라 빨리 해라 그러면은 저희가 좀 힘을 내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보면은 자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원리버 처음에 얘기했지만 원리버 강하나 한글로 쳐요 영어로 쳐요? 둘 다 제가 둘 해놨습니다. 다 가능해요? 아, 그럼 원리버. 원리버. 네, 원리버 강하나를 치시면 유튜브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니까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그때 마음이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유튜버 뭔가 선배로서. 뭔가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많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시작하신 거니까 이게 잘 되시길 저도 응원드리고 제약바이오 분야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전체 산업으로 보면 꼭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또 주식도 그렇고 투자도 하셔가지고 돈도 버시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조만간 또 오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출연이시니까 저희 이제 효치님들에게 한 말씀 당부의 말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약바이오가 옛날만큼 무섭지는 않아졌어요. 정말 나쁜 기업들은 또 많이 걸러지기도 했으니 이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해 놓으면 확실히 그 공부를 써먹을 날이 이미 왔고 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지금 많이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원리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다라는 말씀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하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